6월에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용량을 정하는 기준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그 용량을 정할 때는 이제 갑상선만 띈 사람들은 잔존 갑상선 조직을 이렇게 쓸어서 없애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치료 용량은 뭐 30ml 큐리에서 100ml 큐리 정도 사이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측경부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좀 더 용량이 높아져서 100에서 한 150 가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원격 전이, 뭐 폐전이나 뼈 전이가 있을 때는 뭐 150을 기준으로 30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량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전이가 있는 상태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세포형도 따지고, 뭐 나이도 따지고, 뭐 체중이 100kg인 사람과 50kg인 사람이 같을 수는 없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따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딱 그 용량을 철저히 결정을 해줄 겁니다. TG 수치라고 하는데 그 암 수치가 만약에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떨어지지 않으면 또 향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TG, 그러니까 다이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수치인데, 그 종양 지표가 제로가 되는 걸 가장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이제 갑상선 조직은 이렇게 기계처럼 딱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잔존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남아요. 근데 방사성 요오치를 하지 않으면 그 조직에서 조금씩이나마 TG라고 하는 게 생성돼서 나와요. 피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죠. 근데 방사성 요오치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뛸 수 있을 만큼, 손으로 뛸 수 있을 만큼 다 띄었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서 다 쓸어서 없앴기 때문에 제로가 돼야 돼요. 근데 제로가 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몸의 어딘가에 뭔가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제로가 되면 제일 좋겠는데 안 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또 합니다. 또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했어요. 궁금한 게 이제 그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안 될 경우, 흡착이 안 될 경우에 또뭐 표적항암 이런 치료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대부분은 참 잘 듣습니다. 근데 그 암이 발생한 지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서 암 세포가 자꾸 나쁜 놈으로, 그러니까 변형이 된 경우가 있어요. 갑상선암 세포도 이제 원래 갑상선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갑상선 세포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이죠. 근데 이게 요오드를 흡수하지 못하고 이제 흡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좀 상당히 어려워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이런 좋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 예후가 좋은 거거든요. 태워서 없앨 수 있는 수술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월이 오래 지나고 자꾸 재발하고 해서 그 요오드 흡착이 안 되는 상태를 그 난치성 갑상선암, 그러니까 불응성 갑상선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까지는 이제 치료법이 거의 없었고, 그때도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만 하면 수술해서 없애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과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치료 효과를 별로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발전해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막아야죠. 그 난치성이 되기 전에 어쨌든 다 때려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날 하는 이야기가 빨리빨리 때려잡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치료하면 좋겠지만 또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횟수가 증가하면 2차암 발생도 걱정이 돼갖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것도 방사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사능을 쬐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데, 자기 몸에서 그 이제 말하자면 핵폭탄 같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오드라고 하는 자연 물질에다가 그 방사능을 달아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치 이제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갑상선 암세포에서 흡수돼서 거기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몸에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사능에 노출된 기관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는 이 반감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암이 생길 만한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사성 요오드를 무작정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30ml 퀴리에서 뭐 150을 쓰기도 하고 심한 사람 300을 쓰기도 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토탈 이게 용량이 우리가 초과되지 말아야 되는 그 리미테이션이 보통은 옛날엔 2000ml 퀴리라 그랬어요.
2000mC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더 이상은 쓰지 마라. 그렇게 했고요. 요새는 1000mC를 넘어가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암은 있는데 계속 그 흡착이 된다면 그 치료 가장 강력한 치료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다른 병이 생기는지를 모니터하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할 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틀리 암이 생긴다, 이차암이 생긴다라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상당히 이제 안전한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치료란 건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또 이 치료를 끝나고 또 어린 아이나 이렇게 임산부들이랑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보통 이제 그 용량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평균 한 일주일 정도를 떨어져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 30mC 정도의 저용량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냥 외래를 통해서 입원하지 않고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30ml를 먹었을 때는 몸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내외관에 앉은 거리 한 30cm 정도만 떨어져도 사실은 그 몸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해를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임산부들, 이렇게 태아는 좀 더 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기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야 30cm 떨어져 하는데 30cm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고 그 고용량을 하더라도 한 3일 정도에 퇴원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몸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다 체크하고 퇴원을 시켜요. 그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나 임산부는 조금 민감할 수 있으므로 한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터넷도 찾아보다 보니까 그 방사선 치료하다 보면은 쓰던 물건들을 막 버리던지 뭐 아니면 그대로 쓴다든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혹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요? 아깝게 버리지 말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반감기가 워낙 짧다고. 그래서 빨리 씻어서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입었던 옷은 빨리 벗어서 땀 흘리고 하니까 빨리빨리 세탁을 하라고 해요. 빨리빨리 하고. 근데 물론 딴 것들이랑 좀 찜찜하니까 독립시켜서 하라는 이야기고, 그걸 버린다는 건 너무 이제 좀 넌센스입니다. 버릴 이유는 하나도 없고, 이제 빨리 지금 말한 대로 그날 세탁을 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뭐 식기 같은 것도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식기는 이제 따로 쓰는 게 좋겠다. 침도 묻고 하니까. 그리고 빨리 따로 그냥 설거지를 해라라는 정도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문제가 없고요. 방사능 치료하고 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일 큰 건 이제 그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침샘에도 굉장히 많은 방사성 요오드가 모여요. 그래서 침샘 조직을 이제 뭐 일부 파괴하고 자극을 해서 침샘 염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침샘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물도 잘 먹고 빨리빨리 배출되도록 하고 충분히 물을 먹은 상태에서 약간 새콤한 뭐 캔디라든지 뭐 이런 걸 먹어서 침 배출을 좀 늘려주라고 하죠. 그래서 침샘 기능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고용량으로 방사성 요오드치료를 하고 나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물을 좀 잘 수시로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부작용이라 할 수는 없고요. 예상 가능한 일인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갑성 기능을 최저로 떨어뜨리거든요. 기능 저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흡수가 잘 될 테니까. 그러고 나면 사람이 엄청 피곤해지고 처지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혀 안 구조도 다 부어서 말도 어눌해져요. 그러니까 버버버버 거리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부작용은 아니고 예상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부종이 싹 빠지면서 다 회복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치료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한 3, 4kg 정도는 뿔 수 있어요. 부종이 와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겁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겁낼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저는 해계학과 외래를 봤을 때 타이로젠 주사를 맞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권하시지 않았거든요. 네네. 고용량이라고. 자, 그 타이로젠은 참 좋은 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때 그 TSH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좀 높이려는 목적으로 기능 저하에 빠뜨려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타이로젠이랑 인공으로 만든 TSH 갑상 자극 호르몬이 주사를 맞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치료할 때는 권장하지 않는 게 그 타이로젠 주사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되기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이제 잘 해석해야 돼요. 그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지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지만 저희는 좀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잘해서 치료하자는 주의를 권장하지 않았고요. 근데 비록 권장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피 검사를 해봐서 갑성 자극 호르몬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땐 주사 맞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저는 그러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한 번에 끝날지 두 번 할지는 아예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장담을 잘 안 해줘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리스크는 다 있어요. 한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 있는데 대략 한 85%의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사람 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85 안에 들지 15 안에 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급 좌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장담은 잘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치료하는 게 목적이 뭔가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 지금 20대시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을 따져도 60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60년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 그렇게 서글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85% 안에 들기를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스스로 이제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서 한 번의 치료로 큰 효과를 얻게 이렇게 돼야죠.